김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골목에서 본 수진과 아이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쓰레기통 옆에 구리고 앉아있던 수진의 홀쭉한 얼굴, 추위에 떨던 보라의 파란 입술, 태용의 갈라진 목소리. 그들이 왜 그런 처지에 놓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6년 전, 수진이 금고를 털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동네를 휩쓸었다. 그 돈이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까? 영자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수진에게 전화할 번호도 어디 사는지 알 방법도 없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던 그 순간 연보라색 캐시미어 스카프가 더러운 바닥에 떨어졌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스카프를 집어들며 느낀 불길한 예감을 잊을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으려 했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친구들과의 생일 모임에서 배부르게 먹은 터라 장을 보지 않았다. 결국 낡은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생선 비린내와 떡볶이 양념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아줌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노점상들은 바쁘게 물건을 정리했다. 영자는 늘 다니던 반찬 가게로 갔다.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았다. 김 여사님, 어제 생일 잘 보내셨어요. 뭘 좀 사가실까? 영자는 힘없이 웃으며 김치와 나물을 골랐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걷던 중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허리가 굽은 여자가 생선 가게 앞에서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낡은 갈색 코트, 끝이 해진 운동화. 영자는 숨을 멈췄다. 다시 수진이었다. 이번엔 대낮이라 얼굴이 더 선명했다.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손에는 생선 내장이 담긴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생선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거 빨리 치워. 냄새 나니까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골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따라갔다. 시장 골목은 좁고 복잡했다. 사람들 사이로 수진의 뒷모습이 간간히 보였다. 수진은 빠르게 걷다가 작은 골목으로 꺾어졌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골목 끝에는 낡은 컨테이너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동네라 집들은 대부분 허물어졌지만 몇몇은 아직 사람이 살고 있었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 수진은 그중 가장 낡은 컨테이너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 은지의 밝은 목소리였다. 영자는 골목벽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컨테이너 안은 좁고 어수선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고 창문은 비닐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하나와 이불 몇 장이 깔려 있었다. 작은 전기난로가 덜덜거리며 약한 열을 뿜었다. 태용은 책상에 앉아 낡은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은지는 보라를 달래며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보라는 코를 훌쩍이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엄마, 배고프다. 보라가 작게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생선 내장을 꺼냈다. 이거로 국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손주들이 저런 곳에서 저런 음식을 먹으며 산다고? 수지는 생선 내장을 손질하며 작은 가스버너에 냄비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아이들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뭐 배웠어? 태용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 근데 신발이 찢어져서 좀 창피했어. 수지는 손을 멈추고 태용을 바라봤다. 미안해, 태용아. 엄마가 다음 달에 새 신발 사줄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두웠다. 은지는 밝게 말했다. 나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했어. 수지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보라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작고 연약한 몸이 흔들렸다. 수지는 당황하며 보라를 안아 올렸다. 보라야, 괜찮아. 보라는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재빨리 휴지로 닦아주며 달랬다. 괜찮아. 금방 멈출 거야.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영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다. 손녀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엄마는 휴지로 닦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보라를 재우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냄비에서 생선국이 끓기 시작했다. 냄새는 썩 좋지 않았다. 시장에서 버려진 내장으로 끓인 국이니 당연했다. 수지는 국을 떠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태용과 은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보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자신 몫의 밥을 남기고 아이들에게 더 덜어줬다. 엄마는 배고프지 않아. 너희 많이 먹어.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저렇게 배고프면서도 아이들에게 밥을 양보하다니. 컨테이너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수진이 왜 저렇게 사는지, 왜 도망쳤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손주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영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로 돌아갔다. 아줌마, 고기 좀 줘요. 제일 좋은 걸로 주인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김 여사님, 갑자기 웬 고기예요? 혼자 사시면서 고기 드시는 거 처음 보네요? 영자는 대답 없이 고기를 샀다. 그리고 떡과 과일도 샀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골랐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수진의 컨테이너 주소는 몰랐지만 대충 어느 골목인지 기억했다. 음식을 싸서 가져다 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다 수진이 또 도망치면 어쩌나 싶었다. 6년 전처럼 또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 결국 음식을 싸놓고도 가지 못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의 삶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금고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정말 도둑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날 밤, 영자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다. 아들의 방은 6년 전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민호와 수진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수진은 하얀 드레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초췌한 모습과 너무 달랐다. 영자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사진 속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의 웃음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손주들이 저렇게 고생했을까? 다음 날, 영자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수진을 다시 보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손주들을 보고 싶었다. 시장 골목을 헤매다 우연히 수진을 발견했다. 이번엔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물에 젖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포장마차 주인이 소리쳤다. 빨리빨리 해. 손님 기다린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닦았다. 영자는 멀리서 지켜봤다. 수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옛날에 큰돈 훔쳤다는데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다 써버린 거 아니야? 영자는 그 말에 귀가 쫑긋했다. 소문이었다. 6년 전부터 떠돌던 소문. 하지만 수진의 모습을 보니 그 소문이 거짓 같았다. 큰돈을 훔쳤다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까?
영자는 용기를 내어 포장마차로 다가갔다. 수지는 영자를 보자마자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 바빠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수진아, 왜 이렇게 사는 거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계속 닦았다. 포장마차 주인이 끼어들었다. 손님, 뭐 드시겠어요? 여기서 수다 떨지 말고 영자는 주인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수진은 영자를 피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떡볶이를 먹으며 수진을 관찰했다. 수진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분명했다. 땀에 젖은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수진에게 다가가야 할까? 손주들을 도와야 할까? 하지만 6년 전의 배신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수진이 정말 돈을 훔쳤다면? 그 돈으로 다른 삶을 시작했다면?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영자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영자는 민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호야, 엄마가 뭘 해야 하니? 수진이를 믿어도 되는 거니?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영자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답을 찾고 싶었다. 수진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고 영자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수진이 일하는 포장마차를 찾았다. 수진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더 부어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했다. 영자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 수진은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일해야 해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아이들은 어쩌고 저렇게 사는 거니? 왜 도망쳤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장마차 주인이 끼어들었다. 아줌마,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손님들 불편해해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날 밤, 영자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냈다. 민호가 수진에게 쓴 편지였다. 결혼기념일에 준 편지였다. 수진아, 너랑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민호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음 날, 영자는 수진의 컨테이너를 다시 찾았다. 골목 끝에 서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돌아갈까? 그때 문이 열리고 태용이 나왔다. 낡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맸다. 영자는 태용을 불렀다. 태용아. 태용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태용의 눈이 커졌다. 6년 만에 만난 손주였다. 영자는 태용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태용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태용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다. 태용아, 할머니가 걱정돼서 온 거야? 너희 지금 어떻게 사는 거니? 태용은 고개를 숙였다. 저희 괜찮아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 같았다. 태용의 교복은 낡았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있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태용에게 내밀었다. 이거 가져. 밥이라도 사 먹어의. 태용은 망설이다 돈을 받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러고는 재빨리 골목으로 사라졌다. 영자는 태용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손주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수진에게 화가 났지만 손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수진과 대화해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날 밤 영자는 수진이 일하는 포장마차로 다시 갔다. 수진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오늘은 도망치지 마. 우리 꼭 얘기해야 해.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대화가 시작될 터였다. 수진은 포장마차 주방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영자를 바라봤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님, 여기서 얘기할 순 없어요. 일 끝나고 나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장마차 주인이 눈치를 줬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방 옆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진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시장은 저녁이 되면서 더 북적였다. 손님들이 떡볶이와 오뎅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다. 손은 물에 젖어 쭈글쭈글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 포장마차가 문을 닫았다.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낡은 코트를 걸쳤다. 영자는 수진을 따라 골목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수진은 코트를 여몄다. 영자는 침묵을 깼다. 수진아, 어디서 사는 거니? 아이들은 괜찮아.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힘없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봤어. 너희가 쓰레기통 뒤지는 거, 컨테이너에서 사는 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자는 답답했다. 수진아,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도망쳤어? 돈은 어디 갔어? 수진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어머님, 말할 수 없어요. 영자는 화가 치밀었다. 말할 수 없다니. 내 손주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태용이 신발도 찢어졌더라. 보라는 코피 흘리고. 이게 괜찮은 거야?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말해줘. 왜 어쩔 수 없었는지 수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진은 재빨리 골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쫓아가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사라졌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수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다시 꺼냈다. 민호와 수진, 태용과 은지가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었다. 영자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호야. 엄마가 뭘 해야 하니? 수진이를 믿어도 되는 거니? 사진 속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영자는 수진의 컨테이너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왔다. 할머니, 은지는 놀라며 영자를 끌어안았다. 영자는 은지의 따뜻한 품에 눈물이 맺혔다. 은지야, 잘 지냈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근데 엄마가 지금 일 나가셨어요. 영자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보라가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코 밑에 마른 핏자국이 있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다. 보라가 아픈 거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주 코피 나고 기침해요. 엄마가 병원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영자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거 가져. 병원비로 써. 은지는 망설이다 돈을 받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영자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용이는 어디 있니? 은지는 대답했다. 오빠는 학교 갔어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해요. 영자는 컨테이너를 둘러봤다. 좁은 공간, 곰팡이 핀 벽, 낡은 매트리스. 이곳에서 손주들이 산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영자는 은지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서 일해? 은지는 대답했다. 포장마차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해요. 새벽에 가끔 시장에서 생선 손질도 해요. 영자는 놀랐다. 수진이 하루에 3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돈으로도 컨테이너 월세와 아이들 밥값을 감당하기 힘들 터였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수진을 도와야 할까? 하지만 6년 전의 배신이 여전히 마음을 짓눌렀다. 수진이 돈을 훔쳤다면 지금의 고난은 자업자득 아닌가? 하지만 손주들은 태용, 은지, 보라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수진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손주들을 먼저 도와야 했다. 다음 날 영자는 시장으로 가서 떡과 과일을 샀다. 수진의 컨테이너로 가져갔다. 문을 두드리자 태용이 나왔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영자는 음식을 내밀었다. 이거 먹어. 배고프지? 태용은 망설이다 음식을 받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근데 엄마가 오시면 혼내실 거예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은지랑 보라는 어때? 태용은 대답했다. 은지는 학교 갔고 보라는 오늘 좀 나아요. 근데 아직 기침해요. 영자는 태용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영자는 수진이 일하는 포장마차로 갔다. 수진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아이들 병원 데려가야지. 보라가 아프잖아. 이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영자는 대답했다. 내가 컨테이너에 갔어? 아이들 봤어. 이렇게 살게 놔둘 수 없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병원비가.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진실을 말해야 해.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영자는 답답했지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수진에게 내밀었다. 이거 병원비로 써. 보라부터 치료해. 수진은 망설이다 돈을 받았다. 고마워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손주들을 도운 게 조금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수진은 왜 침묵하는 걸까? 6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영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장에서 본 그녀의 초췌한 모습, 컨테이너에서 코피를 흘리던 보라, 낡은 교복을 입고 공부하던 태용. 그 모든 것이 영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6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손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그녀를 흔들었다. 정말 수진이 돈을 훔쳤다면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영자는 아들 민호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2019년 11월, 그날은 영자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민호는 34세였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수진과 2아이, 그리고 곧 태어날 막내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민호는 영자의 자랑이었다. 성실하고 따뜻한 아들이었다. 태용과 은지를 끔찍이 사랑했고 수진을 아껴줬다. 영자는 민호 부부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
수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성격이 강하고 똑똑했다. 민호가 수진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영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결혼 후에도 수지는 좋은 며느리였다. 명절이면 영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을 잘 키웠다. 영자는 수진을 딸처럼 대했다. 민호가 죽기 전까지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민호는 늦은 밤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도로에 기름이 흘러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조심성 많은 운전자였다.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났을까?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영자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다.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옆에 있었다. 태용은 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었고 은지는 계속 울었다. 수지는 입덧 때문에 자주 화장실로 갔다. 영자는 수진이 걱정되었다. 임신한 몸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둘째 날 밤 수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수진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좀 자, 여기 내가 있을게.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날 밤 영자는 빈소를 지키며 민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민호야, 엄마가 널 어떻게 보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 4시쯤 발자국 소리에 잠깐 깼다. 누군가 빈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피곤함에 다시 졸았다. 아침이 되고 발인 시간이 다가왔는데 수진이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조카를 집으로 보냈고 곧 충격적인 소식이 돌아왔다. 수진과 아이들이 사라졌고 금고의 돈과 보석도 없어졌다. 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금고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부치가 있었다. 민호의 생일이 비밀번호였고 수진은 그걸 알았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접었다. 가족 간 문제라 개입이 어렵습니다. 영자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수진이 왜 그랬을까? 민호의 장례식 중에 돈을 훔쳐 도망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렸다. 며느리가 보험금도 챙기고 금고까지 털었대. 젊은 과부가 돈 욕심에 눈이 멀었지. 영자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수진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수진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영자는 점점 수진을 원망하게 되었다. 손주들을 데리고 사라진 것도 용서할 수 없었다. 태용과 은지는 영자의 전부였다. 뱃속의 아이, 보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는 체념했다. 수진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았다. 수진은 정말 돈을 훔쳤을까?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왜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컨테이너에서 생선 내장으로 국을 끓이고 있는 걸까? 영자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수진을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다시 배신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며칠 후, 영자는 다시 시장으로 갔다. 수진이 일하는 포장마차를 찾았다. 하지만 수진은 보이지 않았다. 포장마차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수진이 오늘 아침에 그만뒀어요. 병원 간다고 하던데.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요? 어디 아픈 거예요?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니, 애가 아프대요. 막내가 코피 자주 흘린다고. 그것 때문에 돈 모으느라 정신없었나 봐요. 영자는 보라를 떠올렸다. 컨테이너에서 코피를 흘리던 그 작은 아이, 가슴이 아팠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저도 바빠서. 근데 그 여자, 좀 이상해요. 옛날에 큰돈 훔쳤다는 소문이 있던데 영자는 그 말에 귀가 쫑긋했다. 또 그 소문이었다. 6년 동안 동네를 떠돌던 소문. 수진이 민호의 보험금을 챙기고 금고까지 털었다는 이야기. 영자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 소문 함부로 믿지 마세요. 사실인지도 모르잖아요. 주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저렇게 사는 거 보면 돈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영자는 더 듣고 싶지 않아 포장마차를 떠났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생선 가게 앞에 멈췄다. 수진이 내장을 받아가던 그 가게였다. 주인 아줌마가 영자를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했다. 김 여사님,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영자는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여기서 일하는 수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주인 아줌마의 표정이 굳었다. 수진이. 아, 그 여자요. 가끔 내장 가지러 와요. 근데 좀 불쌍해요. 애들 셋 데리고 저렇게 사는 거 보세요. 영자는 물었다. 수진이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으신가요? 주인 아줌마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잘은 모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옛날에 시어머니 집에서 돈 훔쳐서 도망쳤대요. 남편 죽자마자 보험금도 챙겼다나. 근데 저는 그 소문이 좀 이상해요. 돈이 많았다면 저렇게 컨테이너에서 살겠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 아줌마의 말이 맞았다. 수진의 현재 모습은 그 소문과 맞지 않았다.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세요? 주인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분식집을 가리켰다. 저기서 일해요? 가서 물어보세요. 영자는 분식집으로 향했다. 분식집은 낡았지만 손님이 많았다. 미숙은 카운터 뒤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다. 영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 여사님, 일이세요? 영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숙 씨, 6년 전에 수진이에 대해 뭐라고 했죠? 그 소문, 당신이 퍼뜨린 거 맞아요. 미숙은 당황하며 손을 멈췄다. 그게 제가 그냥 들은 걸 말한 거예요. 영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미숙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저도 그냥 동네 사람들 말 따라 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고요. 영자는 미숙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미숙 씨, 수진이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애들 데리고 힘들게 살아요. 당신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요. 미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김 여사님,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영자는 더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많아 더 이야기할 수 없었다. 분식집을 나와 시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미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미숙에게 수진을 비난하라고 시켰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서랍에서 민호와 수진의 결혼 사진을 꺼냈다. 수진의 환한 웃음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소문이 진원지를 찾은 것 같았지만 아직 진실은 멀었다. 미숙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누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했을까? 영자는 결심했다. 미숙을 다시 만나야 한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다음 날 영자는 다시 분식집으로 갔다. 미숙은 여전히 김밥을 말고 있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 씨, 우리 따로 얘기합시다. 수진이에 대한 소문, 당신이 시작했죠? 왜 그런 거요? 미숙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김 여사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 있어요.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시간 낼 때까지 기다릴게요. 결국 미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저녁에 가게 문 닫고 얘기해요. 저녁이 되어 분식집이 문을 닫았다. 미숙은 영자를 뒷골목으로 데려갔다. 김 여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쩔 수 없었다니? 누가 시켰어요? 미숙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준상 씨요. 민호 씨 동생이요. 준상이 저한테 돈 주면서 수진 씨 욕하라고 했어요. 영자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준상, 그녀의 막내 아들. 준상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이었어요. 준상 씨가 금고에 손대고 싶었는데 수진 씨가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 수진 씨를 쫓아내려 했대요.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준상이 수진을 모함했다고? 믿을 수 없었다. 준상은 민호와 달리 성격이 거칠고 이기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아들이었다. 미숙 씨, 그게 정말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준상 씨가 저한테 500만 원 줬어요. 그 돈으로 제 딸 학원비 냈어요. 미안해요, 김 여사님. 영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자신의 아들이 수진을 그런 식으로 몰아넣었다니.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호의 죽음, 수진의 도주, 소문이 진실. 모든 게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김영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미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상, 그녀의 막내 아들이 수진을 모함했다고? 금고의 돈을 탐내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고 수진을 쫓아냈다고? 믿기 어려웠다. 준상은 민호와 달리 늘 문제아였다. 학교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돈을 펑펑 쓰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영자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하지만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영자는 준상을 다시 만나야 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준상은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호가 죽은 후 그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명절에도 가끔 전화만 걸 뿐 얼굴을 보인 적은 드물었다. 영자는 준상의 사무소로 전화했다. 준상아, 엄마야. 오늘 좀 만날 수 있니? 준상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 바빠. 무슨 일인데?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얘기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준상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준상은 영자의 아파트로 왔다. 30대 중반의 준상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과 흐트러진 머리가 피곤함을 보여줬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야? 영자는 준상을 소파에 앉히고 물었다. 준상아, 6년 전에 수진이에 대해 소문낸 거 너 맞지? 준상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문? 영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미숙이 다 말했어. 내가 돈 주고 수진이를 욕하라고 시켰다고. 준상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엄마, 그 아줌마가 터무니없는 소리 한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영자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준상아, 엄마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준상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나 믿어.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준상의 태도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미숙의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영자는 준상을 돌려보내고 고민에 빠졌다. 수진을 다시 만나야 했다. 그녀가 직접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영자는 수진의 컨테이너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은지가 나왔다. 할머니, 은지는 밝게 웃으며 영자를 끌어안았다. 영자는 은지의 따뜻한 품에 마음이 녹았다. 은지야, 엄마는 어디 있니? 은지는 대답했다.
엄마는 병원에 갔어요. 보라가 오늘 검사 받아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보라가 많이 아픈 거니?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한대요. 영자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태용이 책상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태용아, 공부 열심히 하니? 태용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시험 준비해요. 영자는 태용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참 착하다. 우리 태용이 예태용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 오시는 거 싫어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다. 왜 싫어하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태용은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가 우릴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안 된다고. 영자는 충격을 받았다. 수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6년 전. 수진은 왜 도망쳤을까? 영자는 태용에게 물었다. 태용아, 엄마가 옛날 얘기한 적 있니? 아빠 장례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용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빠 얘기 거의 안 해요? 말하면 울기만 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수진이 일하는 사무실 청소 일을 찾았다. 시장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수진은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영자는 조용히 다가갔다. 수진아. 이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숨겨.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상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답답했다. 수진아,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아이들한테까지 피해 갈까봐.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 믿어. 내가 아이들 지킬게. 말해줘.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때 준상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준상 씨가 태용이랑 은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고를 열었어요. 영자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준상이 그런 짓을 했다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호 씨 장례식 전날 밤 준상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준상 씨가 태용이랑 은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고를 열었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돈은 준상이 가져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상 씨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보고 도망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소문을 퍼뜨려 저를 도둑으로 만들겠다고.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준상이 그런 짓을 했다니. 김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준상이 금고를 털고 수진을 협박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호의 죽음, 수진의 도주, 손주들의 고난. 모든 게 준상의 탐욕 때문이었다니. 영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준상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다음 날 영자는 준상의 사무소로 갔다.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다. 유리문 너머로 준상이 고객과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준상은 어머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긴 왜 온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상아, 우리 얘기해야 해. 수진이 다 말했어. 내가 금고를 털고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준상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수진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영자는 준상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준상아, 엄마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정말 내가 안 했어. 준상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나 믿어.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준상아, 수진이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애들 데리고 힘들게 살아.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해. 준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수진이 자초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상아, 내가 민호 형을 잃게 한 것도 모자라 수진이까지 망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준상은 얼굴이 굳었다. 민호 형. 그건 사고였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영자는 그 말에 귀가 쫑긋했다. 준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영자는 침착하게 물었다. 준상아, 민호 사고에 대해 너 아는 거 있지? 말에 준상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몰라.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준상이 민호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 났지만 도로에 기름이 흘러 있었다는 점이 이상했다. 준상이 금고를 털기 위해 수진을 협박했다면 민호의 사고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영자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6년 전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다. 경찰은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한 가지 단서를 주었다. 그때 도로에 기름이 흘러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못 찾았어요.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증거는 없었죠.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민호가 죽은 곳은 준상이 일하던 건설 현장 근처였다. 준상은 당시 그 회사에서 하청 일을 하고 있었다. 우연일까? 영자는 준상을 다시 만나야 했다. 이번엔 증거를 가지고 대면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의 물건을 뒤졌다. 민호의 다이어리, 전화기, 노트북.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다. 다이어리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준상, 공사 현장, 밤 10시 민호가 죽은 날짜와 같은 날 적힌 메모였다. 영자는 다이어리를 들고 준상의 사무소로 갔다. 준상은 여전히 고객과 통화 중이었다. 영자는 기다리지 않고 끼어들었다. 준상아, 이거 뭐야? 다이어리를 내밀며 물었다. 준상은 메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게 뭐야? 그냥 메모잖아. 영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가 죽은 날, 내가 공사 현장에서 만났다고 적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상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건 그냥 형이랑 일 얘기하려고 만난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준상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준상아, 민호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어? 내가 기름을 뿌린 거 아니야. 준상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나를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터무니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상아, 진실을 말해. 아니면 경찰에 이 다이어리 줄 거야. 준상은 입을 다물고 영자를 노려봤다. 엄마, 그냥 집에 가. 더 이상 캐묻지 마.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이어리를 손에 쥔 채로 눈물을 흘렸다.
민호의 죽음이 준상의 짓이라면? 수진의 고난도 준상 때문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이 점점 커졌다. 영자는 결심했다. 준상을 마지막으로 만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김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호의 다이어리를 손에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준상의 떨리는 눈빛과 갈라진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민호의 사고, 수진의 도주, 금고에서 사라진 돈. 모든 것이 준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영자는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를 다시 읽었다. 준상, 공사 현장, 밤 10시 민호가 죽은 날, 준상이 공사 현장에서 뭘 했던 걸까? 도로에 흘러있던 기름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영자는 더 이상 의심만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영자는 준상의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준상은 없었다. 사무소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은 오늘 외근 나가셨어요. 내일 오실 거예요. 영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준상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준상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상아, 엄마야. 내일 꼭 만나야 해. 도망치지 마. 답장은 없었다. 영자는 불안했다. 준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영자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서랍에서 민호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오래전에 나가 있었지만 충전기를 찾아 충전했다. 전원이 켜지자 화면에 민호와 수진의 사진이 떠올랐다.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자는 눈물이 맺혔다. 민호의 휴대폰을 뒤져봤다. 문자, 통화 기록, 메모.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다.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호가 죽은 날, 준상과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마지막 통화는 밤 9시 50분, 공사 현장에서 만난 시간 직전이었다. 영자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준상이 민호를 공사 현장으로 불렀다고? 왜?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준상의 사무소로 다시 갔다. 이번엔 준상이 있었다. 그는 영자를 보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엄마, 또 왜 온 거야? 나 바빠. 영자는 민호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준상아, 이게 뭐야? 민호가 죽은 날 너랑 통화했어. 공사 현장에서 만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그냥 형이랑 사업 얘기하려고 만난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상아, 거짓말하지 마. 이 도로에 기름이 왜 흘렀던 거지? 내가 뿌린 거야. 준상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나를 살인자라고 몰아세우는 거야? 터무니없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영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준상아, 진실을 말해. 아니면 이 휴대폰 경찰에 줄 거야. 준상은 입을 다물고 영자를 노려봤다. 엄마, 그냥 집에 가. 더 이상 캐묻지 마.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준상아, 수진이가 다 말했어. 내가 금고를 털고 협박했다고. 민호 사고도 내가 관련된 거 아니야. 준상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만해. 수진이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상아, 내일까지 생각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간다. 준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호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준상이 정말 민호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고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손주들의 비참한 삶, 수진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준상을 마지막으로 만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엔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다음 날 영자는 준상을 집으로 불렀다. 준상은 마지못해 왔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준상아,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민호 사고, 금고. 수진이, 내가 한 짓이야. 준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왜 자꾸 나를 의심해? 내가 그런 짓 할 리 없잖아. 영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준상아, 이거 켜놨어. 오늘 내가 한 말 다 녹음될 거야. 진실을 말해. 준상은 놀란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상아. 민호가 왜 공사 현장에 갔어? 내가 불렀지? 기름은 내가 뿌린 거야. 준상은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만해. 그건 사고였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영자는 계속 밀어붙였다. 사고가 아니었어. 내가 형을 해치려고 한 거지? 왜 그랬어? 돈 때문이야. 준상은 결국 소리를 질렀다. 그래, 돈 때문이었어. 형이 자꾸 나를 무시했어. 회사 돈도 안 빌려줬어.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 영자는 숨이 멎었다. 그래서 기름을 뿌린 거야. 준상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형을 놀라게 하려고 했어?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기름 좀 뿌렸을 뿐이야. 영자는 눈물이 흘렀다. 준상아, 내가 형을 죽인 거야. 준상은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사고였어.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영자는 녹음기를 끄고 준상을 바라봤다. 준상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김영자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는 길이었다. 민호를 잃은 것도 모자라 준상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주들의 비참한 삶, 수진의 고통, 그리고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해 담당 형사에게 녹음기를 내밀었다. 이거 들어주세요. 제 아들 준상이 민호 사고에 대해 말했어요.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았다. 녹음기를 들은 형사는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준상의 사무소로 경찰이 찾아갔다. 준상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준상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수진은 도둑이 아니었다. 협박당해 도망친 피해자였다. 며칠 후 경찰은 준상의 혐의를 확인했다. 민호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기름은 준상이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공업용 기름과 일치했다. 준상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공사 현장으로 유인했고 도로에 기름을 뿌려 사고를 유발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반복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준상은 살인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날, 영자는 법정에 앉아 있었다. 준상이 피고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준상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판사는 준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영자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민호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영자는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컨테이너에서 아이들과 함께였다. 보라는 병원 치료를 받고 나아지고 있었다. 영자는 수진 앞에 앉아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준상이 다 말했어. 내가 도둑이 아니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너희를 지킬게. 수진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아이들 지키고 싶었어요. 민호 씨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만이 제 전부였어요. 영자는 수진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품에서 울었다. 6년의 오해와 고통이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태용과 은지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보라는 아직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수진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리라. 더 이상 그들을 고통 속에 두지 않으리라.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같이 살아. 수진은 망설였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너무 부끄러워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너도 내 가족이야. 민호가 바란 것도 그거야.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자는 수진과 아이들을 강남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컨테이너에서 꺼내온 짐은 단출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아이들의 교과서, 그리고 민호와 수진의 결혼사진 한 장. 영자는 그 사진을 거실에 걸었다. 민호의 웃는 얼굴이 가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진은 집에 들어오자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님, 정말 여기 살아도 괜찮을까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호도 그렇게 바랄 거야? 태용과 은지는 새 방을 보고 기뻐했다. 보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에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영자는 보라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 보라가 제일 예뻐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이었다. 된장찌개, 갈치구이, 김치.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모두에게 특별했다. 며칠 후, 영자는 수진에게 제안했다. 수진아, 너 요리 잘했잖아. 시장에서 포장마차 열어볼 생각 없니?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포장마차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민호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수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시장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 자리를 알아봤다. 수진은 떡볶이와 오뎅을 메인으로 한 메뉴를 준비했다. 포장마차는 금세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수진의 요리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끌렸다. 태용은 학교에서 성적이 올랐고 은지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보라는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다. 영자는 매일 포장마차에 들러 수진을 도왔다.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나르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줬다. 시장 사람들도 수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 6년 전 소문은 점점 잊혔고 수진은 동네에서 다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떠난 후 영자와 수진은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보라는 테이블 위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다. 태용과 은지는 숙제를 하러 집에 먼저 갔다. 영자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이제 좀 행복하니?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줄 몰랐어요. 민호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민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영자는 민호의 방에 들어갔다.
결혼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가족을 지켰어. 수진이와 아이들, 이제 행복할 거야.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6년이 지나고 마침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포장마차는 점점 번창했다. 수지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고 동네 아이들이 단골이 되었다. 영자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태용은 대학 진학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했고 은지는 화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라는 건강해진 얼굴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놀았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호가 없어도 가족은 여전히 함께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포장마차 앞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수지는 손님들에게 벚꽃 모양의 떡을 나눠줬다. 영자는 포장마차 옆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봤다. 태용이 보라를 업고 은지가 웃으며 따라갔다. 수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호야, 우리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벚꽃 잎이 포장마차 위로 떨어졌다. 가족은 다시 웃고 있었다.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